바로 그 박정희의 수출 주도형 개발 전략, 소위 박정희 표현에 의하면 조국 근대화입니다. 그 조국 근대화에 대항해서 야당으로부터 대중경제론이라는 또 하나의 근본주의적인 어떤 반대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박정희의 정신 세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은요, 1965년 1월 달에 국회에서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연두 교서가 발표되는 장면과 바로 한 열흘 뒤에 당시 야당 민중당의 당수 박순천 여사가 그거를 비판하면서 민중당 야당의 정강정책을 발표하는 두 사진입니다. 저는 이 두 사진을 가끔 어떤 공개적인 성상에서 자주 제시하면서 또 하나의 근본주의적 대립의 출발이다, 이렇게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1950년대 한국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승만의 대통령 중심제라는 정부 형태와 야당의 내각 책임자라는 정부 형태, 이 두 정부 형태가 타협할 줄 모르는 근본주의적 대립을 보였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된다. 그리고 4.19도 이 50년대 정치가 갖고 있는 모순의 경착륙으로 재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한된 빈약한 정치 자원이 그나마 이런 근본주의적 대립을 보일 때,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상식적인 건전한 판단을 할 능력을 결여한 상태에서 그 정치는 권위주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의 나라 만들기 역사를 불가피하게 제약한 어떤 주체적 어떤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 대통령은 63년 이후에 2년간의 고도 성장의 그 성과에 자신을 얻은 다음에 65년 1월 달에 정산, 수출, 건설을 경제 행동의 3대 원리로 삼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수출을 중시해서 수출을 경제 활동의 생명으로 삼는다. 이 말은 박정희의 연설문을 읽어보면요, 2차 대전 이후에 영국 처칠 수장이 그랬다고 합니다. 수출이 아니면 죽음을 그랬다고 그래요. 바로 그 처칠의 수출이 아니면 죽음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경제의 생명으로 삼는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67년까지 3억 불의 수출고를 달성을 한다. 이 수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식량을 비롯해서 뭐 석탄, 전기, 기타 공업 총 생산을 정산을 한다. 생산을 늘린다. 그리고 수출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이 정산과 수출의 결과로서 달러를 확보해서 공장을 짓고, 또 공장을 지음으로써 정산과 수출의 역량을 제고하고 하는 이와 같은 행동 원리를 제시합니다. 아직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지만은 바로 이와 같은 식으로 박정희 모델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열흘 뒤에 야당이 발표한 것은 바로 여기서 보다시피 100만 안정론과 창설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우선 나라의 부정부패와 낭비, 재정 낭비를 줄여라. 그렇게 해서 자본을 조성한 다음에 우리의 자원으로 수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투자를 해라. 그리고 그 자본을 조성을 해서 20만 정도의 간척지를 조성을 해라. 또 25만 정도의 산지를 개간해라. 그걸 농민들한테 나눠줘서 농민 경제를 충실히 해라. 그리고 아주 빈농들에게는 양잠과 축산을 장려를 하자. 그렇게 해서 100만 안정농가를 창설한다. 그래서 우리의 자원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과 그리고 100만 안정농가, 이 중산층의 육성을 통해 가지고 내포적 공업화를 해야 된다 하는 이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은 곧바로 1966년 그 다음 해가 되면은 신민당으로 이름이 바뀌는 야당의 대표 유진호 선생에 의해서 대중경제론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 유진호 선생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자 의존 경제와 재벌과 정상배만을 위한 경제로부터 탈피하여서 농민, 노동자, 봉급생활자, 중소기업가들을 망라하는 대중이 본위가 되는 경제를 확립해야 된다. 그래서 대중이란 게 뭐냐? 농민, 노동자, 그 다음에 봉급생활자, 중소기업가, 요 대중입니다. 이 대중이 주체가 되는 대중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중남미에서 대두되고 있는 대중경제 정책, 바로 Populist Economic Policy라고 이렇게 신문에 인용되어 있는데요. Populist Economic Policy를 우리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립한 야당의 대중경제론은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공식적인 정강정책으로 내걸렸고, 다시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김대중 야당 대통령 후보에 의해서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으로 책자로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이 대중경제론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는 대외종속 경제다. 그래서 대기업과 부패한 세력들에 의해서 대외종속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부정부패 낭비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치를 억제하고 낭비를 억제를 하고 재정을 절약을 해서 국내 자본을 동원할 수 있다. 국내에 낭비적인 유휴 자본이 많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그러한 것들, 대중주의적 개혁부터 해서 국내 자본을 조성을 한 다음에, 그리고 바로 중소기업을 양성을 하고, 그리고 안정농가를 육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대중경제를 발전시킨과 동시에 대중경제론의 정치적 쌍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된다. 대중민주주의 핵심은 종업원의 경영 참가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주식의 대중화고, 그래서 대기업 주식의 대중화, 그리고 종업원의 경영 참가, 이를 위한 노동자 자본가 공동위원회 구성, 이와 같은 상당히 레디칼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대한민국의 사회와 경제는 대외 종속적 경제로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벌을 중심으로 한 특권적 구조가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경제다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야당이 67년, 71년에 이르러서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 두 개의 개발 정책은 서로 타협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근본주의적 대립이 여기서 발생을 했다. 1970년에 포항제철의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완공되는 게 73년입니다. 현대 조선소가 만들어지는 게 72년입니다. 71년이면 아직도 그것을 기획하고 플래닝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전략은 엔지니어링 어프로치다. 공학적 접근이다. 그래서 이미 능력이 검증된 소수의 대기업가에게 있는 자원을 몰아줘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대규모 공장을 순차적으로 지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정유에서부터 화학섬유에서부터 그 다음에는 제철에서 조선으로 기계공업으로 전자공업으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있는 대규모 공장을 지어간다 하는, 이를 위해서 국가가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 대기업을 선두주자로 해서 그와 소재 부품 연관을 갖는 중소기업을 육성을 한다 하는 이와 같은 그 발전 전략입니다. 이 박정희의 공학적
경제 건설의 접근과 이 야당, 특히 그의 강력한 경쟁자인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으로 타협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71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야당의 그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경제론은 큰 대중적 인기를 누렸습니다. 저도 당시 김대중 후보가 쓴 이 대중경제론 책을 아직도 갖고 편리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만, 그 책을 읽었을 때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만 그 감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식으로 그 박정희를 위협하는 강력한 어떤 정치적 경쟁자가 바로 박정희가 이룩해온, 지난 8년간 이룩해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식으로 어떤 정강정책을 들고 나왔을 때 여기는 엄청난 어떤 위기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위기감에 대응하는 방식이 바로 박정희의 정신세계입니다. 박정희가 온유한 사람이었거나 또는 어떤 타협적인 어떤 그러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었다면은 그는 야당과의 적절한 타협을 통해 가지고 자 이전에 민주주의도 할다 하고 바톤을 넘겼을지 모르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오늘날의 한국 경제는 아마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보다는 그렇게 고도화된 어떤 공업 구조를 갖지는 못하게 되었을 거죠. 박정희는 그것을 돌파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정변으로 10월 유신이라는 정변으로 돌파를 하고 중화공업화와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중화공업화와 새마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위기에 봉착을 해서 또 하나의 정변을 감행을 하고 그리고 중화공업화 새마을운동을 그의 남은 7년간 강행을 한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정희의 이와 같은 정신세계입니다. 그래서 멸사봉공입니다. 오직 공에 순한다. 그래서 10월 유신을 일으키면서 나는 내 몸을 조국 근대화의 재단에 바친 지 이미 오래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후대가 나를 평가할 것이고 대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 앞에서 그죠? 조국 민족의 재단 앞에서 내 몸을 던진다 하면서 그가 추구해온 것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의 정신세계예요. 식민지기에 태어나서 전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고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역사에 대한 분노와 사명감으로 무장한 그의 정신세계가 그의 개발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제기되었을 때, 그리고 그런 도전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치 자원이 빈약하고 어떤 불균형한 배치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그와 같은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정희가 이룩한 중화공업화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은 이전에 부족하나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는 바로 그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1987년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 야당 지도자는 그의 대중경제론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제목으로 또 하나의 대중경제론을 썼는데 그 내용은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간 성균관대학의 김일영 교수는 이를 김대중 야당 지도자의 화려한 변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전에 제기했던 그 대중경제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박정희가 이룩한 토대 위에서 시장 경제에 충실한 발전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대중 이후 대통령이 된 분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의 야당 그 지도자로서의 대중경제론을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노선을 승인을 했고 그리고 평가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되면은 한국에서는 정치나 경제에서 더 이상 어떤 근본주의적인 대립
이 사라지고 이제는 민주주의를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자기 힘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적 능력을 갖춘 민주주의에 훈련된 중산층 시민층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정계를 극단적인 대립으로 몰고 온 어떤 그 대통령 중심이냐, 내각 책임자냐, 조국 근대화론이냐, 대중경제론이냐, 이와 같은 근본주의적 대립도 사라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87년 이후에 민주화의 시대가 열려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정치 철학자 마루야마 마사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본의 명치유신을 지도한 몇몇 명치유신의 지사들의 정신 세계를 분석을 한 다음에 충절이 무언지 모르는 사람은 결국 반역을 할 의지도 없다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 충절과 반역은 그의 책 제목이 충성과 반역입니다. 일본 봉건제 하에서 주인을 따라서 주인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서 하급 무사들은 주인에게 충성을 해서 같이 전투에 나갑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전통적인 충성입니다. 그러나 제국주의 시대에 위기에 처한 어떤 국가에서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일부 개명된 무사들은 자기의 옛날 주군이 아니라 일본의 국가와 민족을 새로운 충성의 대상으로 발견을 합니다. 그건 자기 주군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동료였던 무사들끼리 칼 들고 싸웁니다. 그 무시무시한 전투가 몇 차례나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를 치르는 무사들의 정신세계를 충성과 반역으로 이야기했고 바로 그 과정에서 명치 천황제 국가가 성립하는 어떤 정신사적 어떤 궤적을 그는 추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충성과 반역은 동궤다, 같은 궤다. 충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반역할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다. 능력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바로 박정희의 정신세계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박정희는 그가 인습에 찌들린 나태하고 부패하고 정체한 이 역사에 대해서 반역을 한 겁니다. 반역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나라를 근본적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보겠다 하는 그와 같은 민족에 대한 충절이 바로 그와 같은 민족의 역사의 현실에 대한 반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어떤 지금 선진화를 지금 추구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회는 많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치되어 있고 분열하는 가운데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가치의 활력소, 새로운 가치가, 새로운 생명의 가치가 활력으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박정희가 추구한 민족은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를 새롭게 흥기시킬 그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선진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힘을 줄 그 새로운 가치는 바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데오도로 파크라는 정치학자는요, 미국은 반역의 국가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전 역사는 조국, 영국에 대한 대역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기성의 기득권 체제에 대해서 반역을 미국인들은 자유를 찾아서 반역을 했습니다. 바로 그 트레종, 대역, 바로 우리가 새롭게 충성을 맹세해야 될 가치, 그 새로운 충절의 대상으로서 그 자유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이 현실을 한번 다시 계획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어떤 정신구조를 생각하면서 박정희의 정신세계가 50년 전에 동일한 구도의 치열한 어떤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박정희의 정신세계를 오늘날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적극 재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정신세계의 구도,
그 자체를 저는 그렇게 재평가해보고 싶습니다. 자, 지난 9차례에 걸쳐서 이 정비제 TV가 제공한 이 극강에서 어설프나마 저의 책을 소개하고 또 저의 우리 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즐거웠습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